안녕하세요. 국어의 구원자 대성마임의 공지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본격적인 수능 국어 커리큘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라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공부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OT를 촬영을 하기 위해 왔어요. 이 교재의 표지를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구현을 해놨는데 이 끝에는 당연히 수능 국어 해방이 있겠죠? 예. 이 해방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좀 표지를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 시리즈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로라는 커리큘럼 명칭이 왜 지어졌냐? 이게 한자가 조금 어려운데 오를 자에 길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오르다 라는 의미를 좀 담았고요. 당연히 영어로는 숫자 0을 의미하겠죠? 예, 그래서 수능 국어 정복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걷자라는 의미로 커리큘럼 명칭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로라는 것은 이제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되는 커리큘럼인데요. 이 전 영역의 강의 목표는 같아요. 수능 국어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 확보하자. 이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능 국어를 압도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강사 홍지훈, 저죠? 제가 수능 국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독서도 있을 거고요. 문학도 있을 거고요. 선택도 있겠죠? 그 관점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를 하고 그 체화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연간 커리큘럼을 소화했을 때 당연히 전 영역에 걸쳐서 수능 국어를 압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강 대상은 어떻냐? 모든 수험생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 커리큘럼을 시작부터 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수험 생활을 하다가 선생님을 바꾸거나 아니면 중간부터 독학을 하다가 중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영역별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제로 독서입니다. 강의 특징은 이래요. 글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제로 독서의 선행 강좌로서 뭐가 있었냐면 구원의 서막이 있었어요. 구원의 서막 문해편이 있었죠. 이 구원의 서막 문해편에서는요. 되게 기초적인 문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혹은 문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물론 구원의 서막 문해편을 안 들으셨어도 충분히 이 제로 독서를 따라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서막 문해편에서는 문단까지 다뤘잖아. 그죠? 이 제로 독서에서는 이 수능 국어에서 독서 영역에서 지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문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지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는 게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건 아닐 거잖아. 그죠? 특히 평가원 교수님들이 쓰는 글은 다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라는 것들 중에 글의 주요 흐름이 있어요. 이를테면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다거나 혹은 어떤 학자의 입장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 그에 준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교재는 당연히 수업용 교재겠죠?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각 챕터에서는요, 우리는 각각 4개씩의 지문을 다루게 되고요. 그 지문들은 선생님이 이 글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지문들, 평가원 지문들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본교재가 있고요. 그 본교재에서 수업과 함께 배운 내용을 체화할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 워크북에는요. 평가원 주요 기출 40지문을 엄선해서 수록을 해놨고요. 챕터별로 10지문씩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교재가 어떻게 생긴 거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그림을 따왔어요.
이 본교재의 주요 장치는요, 이제 수업 지문이 당연히 있겠죠? 같이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복습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지 해설들은 선지마다 있겠죠? 예. 뭐 선택률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Don't repeat yourself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질문들을 많이 할 거잖아, 그죠? 이 질문들 중에서 좀 반복되는 질문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할 법한 어떤 질문들을 좀 엄선해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나는 안 궁금한데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꼭 한번 읽어주시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혹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하기에 최적화된 용도로서 이런 장치들을 가미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주요 문장 독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본교재의 해설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죠. 이 워크북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문장 독해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다를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아요. 대신 각 문장을 어떻게 읽어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해놨습니다. 우리가 워크북을 왜 공부하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체화하고 내가 얼마나 체화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선생님이 이 문단을 읽었을 때 각 문장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법한지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용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모든 선지에 대한 해설도 있고요. 뭐 보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리고 필요하면 되게 디테일한 해설들도 적어놨겠죠. 네, 그래서 혼자 학습하시기에 최적화된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총 1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챕터가 4개 지문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지문당 1강씩입니다. 그래서 짧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혹은 좀 얘기할 게 많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60분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개강은요 12월 22일에 할 거고요. 개강되는 시점에서는 챕터 1에 대응되는 총 4차 시, 그러니까 4강까지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2일에 4강까지 있을 거잖아, 그죠? 12월 29일이 되면 5강에서 8강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완강은 2026년 1월 13일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제로 독선 좀 먼저 끝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해당 지문을 먼저 푸시고요. 가볍게 오답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오답 정리를 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2번을 썼는데 답이 3번이야. 그러면 이게 왜 답이 3번이고 나는 왜 2번을 썼지 정도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수업을 다 들었어요. 한 차씩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복습을 하실 때는 내가 선생님이 돼서 이 지문에 대해서 다른 친구한테 해설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16강이잖아, 그죠? 하루에 2강까지는 2개 차시까지는 들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3개 차시, 4개 차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럼 복습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각 챕터에 대한 강의, 수강이 모두 끝나고 복습까지 끝났어요. 이를테면 내가 4차시까지 다 들었어요. 그럼 챕터 1에 대응되는 게 다 소화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워크북을 펴고 워크북에 챕터 1에 대응되는 워크북 지문이 10지문이 수록이 되어 있을 텐데 걔를 하루에 2지문 정도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제로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우신 다음에는 후속 커리큘럼으로는 이 독기라는 커리큘럼이 있을 겁니다. 최근 3개년 기출을 문자 그대로
도끼를 품고 뽀개는 커리큘럼이 있을 거거든요.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시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문학으로 좀 넘어갈게요. 문학의 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감상력과 실전력을 동시에 키우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상력이 무엇이고 실전력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감상력이라는 건 이래요. 우리가 현대시가 있습니다. 고전시가가 있습니다. 현대소설이 있고요. 고전산문이 있고요. 극시나리오가 있고요. 수필이 있겠죠. 각 장르별로 우리가 작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각 장르별로 내가 뭔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아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초등학생한테 현대시를 주고 현대소설을 줘도 다 읽을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수능 국어의 문학 영역을 제대로 뚫어내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인지 체계를 장르별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지식을 주입을 시키고 뭔가 암기식 혹은 내신식으로 강의를 하겠다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행동 영역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장르별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구간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까지를 같이 포괄해서 감상력 파트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수능 국어는 8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문학이라는 게 17문제가 나올 텐데 이 17문제를 40분, 50분 풀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독서랑 선택을 못 풀게 되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낯선 작품이 나올 거거든요.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낯선 작품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에 필요 충분할 만큼 읽어내기 위해서는 독해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볍게 스포를 드리자면 이를테면 현대소설에서요. 인물 중요하겠죠. 그죠? 사건 중요하겠죠. 그죠? 배경도 중요할 겁니다. 갈등 구조가 나오면 잘 잡아야 될 거고요. 뭐 사건의 전후라든가 인물의 내면심이라든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현대소설이라는 것이 실제 수능 국어에서 출제가 됐을 때 무조건 한 지문 나오거든요. 한 세트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문 읽는데 허용된 시간이 몇 분일까 생각을 해보면 느슨하게 잡아도 4분 정도일 거예요. 우리는 4분 내에 현대소설 지문을 필요 충분할 만큼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인물, 사건, 배경, 갈등 관계, 뭐 선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4분 내에 다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문을 읽을 텐데 이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읽어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세팅하고 그에 맞게 지문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독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지문을 왜 읽냐 이거죠. 이 작품 왜 읽고 있냐 이거죠.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현대시를 막 감상을 위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을 배우는 건 맞지만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인간과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을 읽고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 읽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독해 목적을 세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N수생도 그렇고 예비고3도 똑같을 텐데 내가 작품 이거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리고 문제 풀러 들어갔어. 근데 선지가 2개 남을 거예요. 혹은 안 보일 거예요. 답이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선지 3개가 헷갈린다. 뭐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꼭 보면 한 세트에 뭐 4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정답 선지가 안 보이거나 혹은 2개 선지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지 판단을 해야 되느냐. 뭐 심호흡을 하고 끊어서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뭐 뻔한 혹은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애매한 선지가 있거나 답이 안 보일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강의 특징을 위해서 강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배우기 위해서 준비된 교재는 이렇습니다. 수업용 본교재가 있을 거고 이건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은 두 권이에요. 운문문학이 있고요. 산문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요. 평가원 주요 기출 90지문을 워크북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독서 같은 경우에는 40지문밖에 없던데 왜 문학은 90지문입니까? 네, 들어보세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제로 독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독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영역, 이를테면 기술지문, 이를테면 경제지문의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후속 커리큘럼인 실전주의 커리큘럼에서 쭉 보완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또는 수능 국어를 시작할 때 왜 워크북에다가 문학에서 이런 기출 지문들을 많이 수록을 해놨느냐. 우리가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연계도 뚫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연계 대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제로 문학을 통해서 감상력과 실전력을 확실하게 배양시켜 놓고 학습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좀 무게감이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계 대비 커리큘럼이 될 거예요. 물론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는요, 이게 연계가 됐든 비연계가 됐든 그냥 다 맞춰야 돼요. 다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는 거랑 내가 작품을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그냥 천양지차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로 문학을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문학에선 누수가 없게 공부를 해놔야 연계 공부를 할 때도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워크북에 문학 지문들을 많이 수록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칠판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좀 살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 본교재, 문학 본교재의 주요 장치에 대해서 가볍게 좀 스크린샷을 따왔고요. 워크북도 따왔는데 일단 본교재의 주요 장치는 뭐 독서랑 비슷해요. 뭐 이를테면 산문 작품이 있고 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이 있을 때 의미 단위별로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을 충분히 적어놨고요. 당연히 개별 선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설을 달아놨고 우리 독서에서도 살펴본 바 있듯이 Don't repeat yourself도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문학 개념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별도로 문학 개념어를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 다 다뤄드립니다. 네. 워크북도 마찬가지예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품 해설, 운문은 작품 해설이 있고요. 산문은 따로 작품 해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철수라는 애가 뭐 이걸 했다, 이런 걸 적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이 분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이지의 두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운문문학 워크북은 한 330페이지 정도, 산문문학 워크북은 한 390페이지 정도가 될 거거든요. 엄청나죠. 되게 두께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산문문학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막 이렇게 작품 해설을 달아놓으면 읽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페이지가 터지게 돼요. 그래서 대신에 워크북에서는 우리가 문학에서 어쨌든 간에 제로 문학에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게 실전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쵸? 그 실전력에서 우리가 독해 목적 세팅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이 독해 목적 세팅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 그리고 독해 목적 확인을 이렇게 했으면 된다 라는 내용을 해설에 중점적으로 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채워하기에는 최적화된 그런 워크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워크북에도 필요하다면 Don't repeat yourself, 이 장치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 강의 일정입니다. 총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챕터가 6개 챕터예요. 장르별로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 산문, 시나리오, 극, 그리고 수필. 이렇게 6개 챕터가 되어 있을 거고요. 감상력이 각 강에 2차시씩, 그리고 실전력이 1차시씩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개강은 독서와 마찬가지로 12월 22일에 될 거고요. 매주 목요일에 챕터 하나씩, 즉 3강씩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에는 3강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요. 4강에서 6강은 그 다음 주 목요일인 1월 1일에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1월 29일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학습 방법은 독서랑 같아요. 일단 예습을 하시고요. 이 감상력 파트든 실전력 파트든 먼저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실전력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리고 가볍게 오답 정리하시고 수업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각 챕터의 수업이 다 끝났어요. 내가 강의도 듣고 복습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워크북에 있는 지문들을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운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20세트, 고전시가 20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개씩 푸셔도 되고요. 4개씩 푸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은 20세트고 나머지는 10세트씩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2세트 혹은 4세트씩 하루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 개인별로 어떤 학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과목 학습과 더불어서 이제 계획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워크북도요. 몰아푸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개별 워크북을 하루에 맥스 4지문 정도까지만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양치기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양치기는 필요하면 뭐 파이널 기간 이전인 한 여름방학 이 정도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양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루에 막 날 잡고 10지문씩 풀자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로 문학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우리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예요. 왜 언어냐? 언어와 매체가 아니냐? 심플해요. 매체는 사실 강의할 게 없어요. 혼자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에 넣어놨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매체에 대한 평가원의 전문항, 6평, 9평 수능 전문항을 다 수록을 해놨어요. 이때 푸시면 되고요. 수업에서는 언어, 즉 문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죠. 개념 강의니까 교과서에 입각해서 필요 충분한 언어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다루지도 않고 논란만 있는 지엽적인 개념들 이런 거 안 다룬다 이 말입니다. 뭐 의미 없이 플레잉 타임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념 학습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문항 접근 전략도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제 국어 시험을 보러 애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언매 선택자가 있겠죠? 그럼 솔직해져 봅시다. 수능 시험장에 있는 언매 선택자 애들 중에 개념 몰라서 문제 틀리는 애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친구들은 9평 끝나고라도 화작으로 갔겠죠. 그래서 사실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수능 시험장에서 뭐 어느 문제를 다 맞추는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요행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국어 강사니까 다른 과목은 잘 모르지만 사탐, 과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회문화. 제가 사회문화 개념만 알면 뭐 도표 문제, 계층 문제 이런 거 다 풀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힘들겠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 문법 문제들이요. 뭔가 지엽적인 개념, 고난도의 개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오래 끌리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3분 풀어서 맞출 문제들을 나는 2분 풀어서 맞춘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뭐 단문형 문법이든 지문형 문법이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풀 수 있느냐. 그 역량이 핵심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이 제로 언어에서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요.
본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개념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OX 퀴즈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5개년 평가원의 전 문항을 수업 시간에 같이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해설이 아니라 실전에서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주입을 시킬 겁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만 스포를 드리자면 우리가 형태소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아시죠? 몰랐어도 뭐 수업에서 배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형태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역은 성립 안 하죠? 왜요? 용언의 어간 때문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 보기 상황, 단문형 문법이 있다고 했을 때 보기 상황에서 형태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판단하는 게 이롭습니까? 용언의 어간에 관련된 것부터 판단하는 게 이롭겠죠. 왜요? 걔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질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일 수 없게 하는 뭐예요? 예외잖아. 그러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예외를 주로 묻고 싶겠죠. 그죠?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소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판단해라? 용언의 어간부터 판단해라. 그게 너의 정신 건강에 이롭고 실질적으로 문제풀이의 속도와 정확성 담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근 5개년 평가원 문항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개념의 확립은 기본이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내신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어 개념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내신 언어와 수능 문법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른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배우는 게 핵심입니다. 문법 개념은요. 사실은 이래요. 중학교 문법 정도의 지식이면 수능 문법에서 개념 몰라서 틀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명심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강의잖아. 그죠? 제로 원어는 개념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입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수능 국어를 대비를 시켜야 돼. 맞죠? 그래서 저는 개념도 개념인데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워크북에서는요. 우리가 199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법이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 풀 수는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다 풀어요. 그리고 다 푸는 건 의미도 없죠.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1994학년도부터 기출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교육과정이 변했어도 여전히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지는 기출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다 풀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메타에 맞는 주요 평가원 문항들만 선정을 해놨습니다. 대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 문항을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매체는 이번 교육과정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로 언어의 강의 특징과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총 24강으로 구성이 될 텐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개념 부분이 있을 거고 문제풀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문제풀이 부분은 강의의 플레잉 타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단순히 답이 3번이고 이 문법적 지식을 적용하면 이게 답이다. 이런 소리를 떠들 거면 솔직히 강의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해설지 보면 되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개념을 떠올려야 되고 이런 것부터 판단해야 빨라진다. 이런 상황은 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 챕터의 문제풀이에 대응되는 파트들은 좀 강의가 길어질 수 있다.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교재는 연말 12월 31일에 입고가 될 거고요. 개강은 1월 9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재 받으신 다음에 한번 쭉 개념 파트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수업 직전에 예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잡히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어느 정도 잡으신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매주 금요일에 4차 시식 업로드가 될 거고요.
2월 13일 금요일일 겁니다. 이때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예. 학습 방법은 뭐 되게 심플해요. 일단 해당되는 범위, 뭐 페이지별로 이제 진도를 나가겠죠? 예습을 하시고 문제 있으면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각 챕터가 끝났을 때, 학습이 끝났을 때 따라오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로 언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작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작도 교과서에 입각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화작은 독서가 아니에요. 비문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풀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뭐 왜 답이 안 나오냐? 아니, 문제가 쉬우면 사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선지가 또 애매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화작 선택자들이 예비 고3 이전까지 고2 때까지는 문법도 문제 풀었겠죠? 학력평가에 나오니까요. 이 화작을 푸셨을 텐데 그냥 읽고 푸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매하거나 틀리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화작 문제를 틀렸을 때 그것을 그냥 실수로 치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목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누가 수험생인데 화작에서 논의되는 지문 내용 그 자체를 어려워합니까? 안 어려워해요. 그게 왜 어려워요? 그죠? 뭐 발표 내용인데 발표 내용 자체가 막 부담스럽거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 안 들 겁니다. 그럼 문제를 왜 틀릴까요? 실수해서요? 아니요.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이 화작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갖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발표면 발표, 토의면 토의, 면접이면 면접, 각각의 담화 유형 혹은 설명문이면 설명문, 건의문이면 건의문, 이 담화 유형이나 장문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개념인데 우리가 뭔가 이론적으로만 공부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실전적으로 이게 문제에 적용 가능한 개념을 가볍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위해서 어떻게 선지를 대해야 되느냐, 뭐 이를테면 발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화작 지문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문제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췌독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거 안 괜찮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올바른가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는 본교재만 있어요. 이 본교재만으로 최근 5개년 평가원 전 문항을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것만으로 화작에 대한 어떤 개념 체계 그리고 문항 접근 전략 학습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당연히 후속 커리큘럼인 실전주의 쪽으로 가시게 되면 화작에 대한 어떤 주요 교육청 기출들도 제공을 할 건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건 강의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로 화작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적용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양치기를 해주시면 화작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컴팩트하게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 9강내로 구성이 되고요. 2월 6일에 개강을 하고 2월 13일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사실은 화작 선택자 같은 경우에 이 강의를 아마도 6편 끝나고 나서 9편 끝나고 나서 발등에 불 떨어진 시점에서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재종해서 봐왔던 학생들이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다시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 방학 기간에 그냥 일단 본격적으로 3월 되기 전에 한번 들어두시고 뭔가 내가 공부를 평상시에 화작을 안 했더니 화작에서 좀 시간이 끌리는 것 같아. 문제가 애매해진 것 같아. 그때 다시 한번 듣는 걸 추천드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학습 방법은 뭐 기존에 얘기했던 제로의 학습법과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습을 하시고 해당되는 범위 예습하시고 수업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시간이 한 30분이 좀 넘게 지났죠. 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로써 제로에서 무엇을 다루게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OT를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대학 이번에는 꼭 원하는 데 가야겠다. 혹은 한 번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은 그냥 강사 홍지훈이 궁금해서 이 OT를 듣고 계실 텐데요. 최소한 지금 여러분이 마음 먹고 계시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이번에 끝내겠다는 마음,
수능 들어가는 그 수능장 가서도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공부라는 게 꾸준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는 꾸준히겠죠. 변심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꾸준히만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래요. 누구나 시작할 때는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잘 해야지 다짐 막 굳게 합니다. 근데요, 작심삼일이 되거나 혹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뭘 하게 되냐면요, 타협을 하게 돼요. 뭐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와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현실,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을 맞고 싶은데 지금 4등급이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과 막 타협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금 먹고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 간절한 굳은 마음을 끝까지 변치 말고 같이 학습을 해나가면요, 우리 올해 수능날에, 올해가 아니죠, 이제 내년이겠죠, 수능날에 웃으면서 이 시간을 회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지훈이었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